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중국사 두 번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사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고대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기록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와 그 갑골문자, 한자의 원형이 된 갑골문자로 대표되는 상왕조, 그리고 혈연적 봉건제인 주왕조를 공부했어요. 자, 이 주나라 역사를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눌 수 있죠. 서주시대는 어디에 수도를 두었던? 네, 호경, 다른 말로는 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수도를 두었던 서주시대가 견용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동주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수도는 나급, 뤄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주로 수도를 옮기고부터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나라 왕실로부터 임명받은 이 제후국들이 서로 중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무슨 시대?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 최초의 분열기였던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춘추와 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네, 주나라 왕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였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를 주름잡는 춘추 5패는 겉으로나마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뭘 내세웠죠? 존왕양이. 우리가 주왕실을 떠받들고 오랑캐를 몰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힘이 약한 제후국을 병합하지 않았죠.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자를 중심으로 한 회맹질서, 그리고 제후국을 통솔하는 정도로 끝이 났어요. 그에 반해 전국시대에서는 이제 이 전국시대를 주름잡는 전국 칠홍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이 춘추에서 전국 넘어가게 되는 기점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분열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존중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존왕양이가 아니라 약육강식,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이제 제후들을 통솔하는 게 아니라 이 제후국을 병합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춘추 전국에 대한 기본적 아웃라인이었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제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등을 통해서 전쟁의 규모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면서 뭐가 중요해졌죠? 전쟁 규모가 늘면서 귀족 중심의 전차전에서 일반 백성들도 전쟁에 동원되는 보병전, 기병전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 국가가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재민지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토지랑 백성을 제후국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이 봉건제를 버리고 각국이 뭐로 체제를 바꿉니까? 국가가, 왕이 토지랑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로 시스템을 개편하게 돼요. 결국 이런 지방에 나눠져 있는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다스리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바뀌게 되고, 씨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 씨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족 단위로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부국강병, 산농공상,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여러 종류의 청동, 화폐, 토지 사유와 진전, 이런 내용들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변법, 부국강병을 위한 변법, 대표적인 게 진나라 상항의 변법, 15제 연자제를 통한 시족공동체 해체, 군현제, 군공수작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문화, 제자백과 되게 중요했죠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어떻게 해야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여러 선생님들의 여러 학파로 나눠지게 되었죠.
뭐뭐 나왔죠? 인덕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 가족 윤리를 강조했던 공자, 맹자, 순자의 육아, 그리고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치, 법치와 신상필벌을 주장한 상항, 이사, 한비저로 대표되는 법가, 그리고 차별적인 사랑을 반대하고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와 절약과 노동과 비공을 위한 공성전을 연구한 묵가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위적인 제도랑 문물을 거부하는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노장사상의 도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던 이유는 진나라는 제자백가 중에서도 법가를 철저하게 신봉했어요. 법치와 신상필벌. 그래서 이미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상항의 변법으로 인해서 이미 진나라는 전국 칠홍 중에 최강대국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항이 쌓아놓은 이 변법의 토대, 이 봉건제의 체제를 벗어던지고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시족 공동체를 해체한 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틀이 이미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상항의 변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대를 물려받아서 진시황이 본격적으로 나머지 육국을 정복하며 통일전쟁을 이룩하게 되는데, 이 육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육국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라 생각해봐요. 그럼 진나라가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지더니 나머지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치, 우리 나머지 6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진나라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국시대 때 너무나 앞서가는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육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는 합종책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육국이 힘을 합치면 통일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는 뭘 이야기하느냐? 연횡책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육국이 왜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진나라랑 굳이 갈등 관계를 만드냐? 우린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육국이 괜히 힘을 합쳐서 합종을 해서 우리 진나라랑 갈등 긴장 관계를 유발하지 말고 너희 육국이 개별적으로 우리 진나라랑 하나하나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연행책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나라가 퍼뜨리는 논리죠. 그러니까 되게 치열한 외교적인 거야. 육국이 힘을 합쳐 진나라랑 싸워야 한다. 합종책. 노. 괜히 긴장 갈등 관계 만들지 마라. 우리 진나라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 진나라랑 나머지 육국이 개별적으로 친하게 지내자. 연행책. 하지만 결국 이 연행책이 승리를 거두고 육국은 제대로 된 단결을 하지 못하고 진나라에 의해 각계 격파당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는 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수도를 여기 셴양, 여기가 함양이라는 곳이에요. 셴양, 함양, 이곳에 수도를 두게 됩니다. 이 셴양, 함양은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는 장안이랑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근처기는 하지만 동일한 지역으로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진나라의 수도는 함양, 셴양이라고 그냥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에 대해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 진나라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중국 고대사에서 이제 춘추전국이 나오건 진나라가 나오건 한나라가 나오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진나라를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냐? 이 뒤에 나오는 중국 고대 문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한나라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나라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결국 진시황이 가장 잘 나옵니다. 이 진시황을 또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한나라의 전성기를 끌었던 한무제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둘에 대한 비교는 한나라까지 공부하고 제가 한 번에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 한나라 한무제, 이 둘은 우리가 비교해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이 중국을 통일한 이 진나라의 진시황, 이 진시황의 업적을 우리가 내정과 외정으로 나누어 볼게요. 내부를 다스린 내정, 바깥의 외정으로 다스릴 건데, 진시황의 내정, 자, 법가를 중시했다. 법가적인 통치. 누구를 등용했다? 이사. 상항이랑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상항은 진시황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진시황은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이사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뭘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신을 부르는 칭호를 바꿉니다. 원래는 왕이었겠죠. 진나라 왕 영정이에요. 진시황의 본명이 영정이야. 그러니까 진왕 영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보니 나같이 위대한 자에게 왕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 높은 칭호가 필요하다. King of King, 바로 Emperor,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첫 번째 황제인 시황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온 거야. 시조가 되는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황제. 일단 얘들아, 이 황제라는 칭호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고대 시대에 사망오제라고 있어요. 사망오제. 전설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의 이름을 따서 황제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황제다라고 선언했고 진시황은 진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진나라는 천년 만년 지속될 거니까 내가 시황제고 나 이후에는 이제 뭐 2세 왕제, 3세 왕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고 나서 손자 때 바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황제라는 명칭을 썼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여기에 누굴 파견했다? 관리, 지방관을 파견한 거야. 이 관리는 절대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 제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봉건제의 제후랑은 다른 존재예요. 왜죠? 제후는 임기도 없고 세습이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에 대한 자치권을 받은 존재지만 관리는 왕이 임명하고요. 임기 정해져 있고요. 세습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권도 없어요. 왕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중앙집권적인 왕의 관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군현제가 최초로 시행된 거는 그쵸? 춘추전국 시대예요. 다만 이때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군현제가 시행된 게 진나라 때예요.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진시황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통일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별로 쓰는 화폐, 문자, 도량형 모든 게 달랐어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화폐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춘추전국 시대까지는 어땠죠, 여러분들? 네, 춘추전국 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청동화폐를 썼죠. 여러 종류, 나라별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청동 화폐를 이제 사용을 했죠. 통일이 안 됐잖아. 근데 이제는 나라별로 쓰는 화폐를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된 화폐, 전국에 통용되는 반량전이라는 화폐를 쓰게 됩니다. 진나라는 반량전. 참고로 이 진나라는 반량전, 나중에 배울 한나라는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써요. 그리고 문자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별로 쓰는 이 문자가 다 달라서 이게 행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자도 전서체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량형도 통일해요. 도량형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와 무게와 부피의 단위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1kg은 1000g, 1m는 100cm 이런 식의 길이, 무게, 부피 단위가 다 같잖아. 전국이 다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1m가 100cm고 충청도로 가니까 1m가 200cm고 이러면 혼란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게 중국에는 춘추전국 시대까지 그랬어요. 각 나라별로 길이, 무게, 부피의 단위가 다 달랐어.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레바퀴의 폭도 통일해요. 이 말은 뭐냐면 도로도 동일한 넓이로 동일한 마찰이 다닐 수 있게 통일을 한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자, 화폐와 도량형이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들 간의 경제 교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지역 간의 이 지역들 간의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상업이 활발하게 발전될 거예요. 전국 어딜 가든 동일한 도량형, 동일한 화폐가 쓰이니까 당연히 지역들 간의 물자 교류, 경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상업도 그만큼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가 통일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문자가 통일되면은 행정 전달력, 전국 어디든 동일한 행정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잖아. 행정 전달력이 굉장히 발전될 겁니다. 행정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통일 정책을 시행한 진시황은 한번 평가원에서 되게 흥미로운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이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랑 비교했냐? 인물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서아시아사 공부할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있어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제 그 그리스 세계를 침략했던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되는 다리오스 1세랑 크세르크세스,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의 전 그런 거 있죠. 그 그리스 세계를 침략했던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싸웠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있어. 줄임말로는 AP라고 제가 쓸게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 일었던 왕 중에 다리우스 1세라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 이 사람도 이렇게 전국을 하나의 도량형 도로 이런 것들로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를 설치하고 전국의 도량형을 통일하고 지방에 총독들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9년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들을 관리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인 왕의 눈, 왕의 귀 이런 감찰관들도 파견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도량형 통일, 도로 건설, 총독 파견, 왕의 눈, 왕의 귀라는 감찰관 파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의 체제를 하나로 묶은 이런 통일이라는 키워드로 다리우스 1세와 진시황이 함께 인물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 융합 문제였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진시황의 내정에는 참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통일의 이 맹점이 뭐냐면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의 단결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분서갱유라는 게 터져요.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유, 유학자를 땅에 묻는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수많은 제자백과 학자들을 불러서 연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연회에서 이 유가사상가들이 9년제는 옳지 않습니다. 봉건제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가족 간의 윤리를 중시하잖아. 근데 애초에 이 봉건제가 주나라에서 나온 게 뭐예요? 혈연적 봉건제. 가족들 간의 이 종법 질서를 왕과 제후들 사이에 적용을 해가지고 가족 질서로 나라를 이끌어간 게 봉건제의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이념에는 봉건제가 더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이 지금이라도 9년제를 없애버리고 다시 과거의 봉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당연히 이제 진시황이랑 이사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사가 가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유학자 놈들 다 땅에 파묻어 버리시고 그들의 사상을 정리해 놓은 책들 다 불태워 버리시죠. 이래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서적만 남겨두고 그 외에 서적들을 다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분서 개류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사상을 통제하고 비판 세력을 제거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시황의 내정이고요. 진시황의 외정은 정복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시황은 흉노를 토벌했어요. 누굴 토벌했다고요? 흉노. 흉노가 그 북방에 살고 있는 이민족, 유목민족들을 말하는데 이 흉노를 토벌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자, 당시에 이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로 혼란스러울 때 이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이 슬금슬금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 중국 땅이 훨씬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 황허강 이북 지역 요쪽에 흉노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진시황은 이걸 쫓아낸 거야. 이제 내가 중국을 통일했다. 중국은 우리 땅이다. 너희 흉노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이 중국 황허강 북부지방에 황허 이북지방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흉노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황허 이북지방으로. 그러고 나서 흉노와 중국의 진나라의 경계를 쌓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설한 거야. 만리장성 안쪽은 우리 땅이니까 넘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방에 들어와 있던 흉노들을 바깥으로 쫓아낸 겁니다. 어디로? 황허강 이북지역으로. 황하 이북지역으로. 이걸 오르도스 이북이라고도 해요. 오르도스 이북. 그리고 뭘 만들었다?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얘들아. 자, 진시황 하면 만리장성이 되게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이 자료가 나타내는 인물에 대한 업적으로 올바른 거로 골라라. 이러면 만리장성 말하면 맞아요. 진시황 만리장성 건설한 거 맞으니까. 근데 반대로 자료에 만리장성이 나왔잖아? 그러면 무조건 진시황을 찍을 순 없어요. 왜냐면 이 만리장성을 이제 흉노를 몰아내고 처음 건설한 건 진시황이지만 그 이후의 왕조들도 만리장성을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라도 계속 보수공사를 해. 실제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만든 만리장성이 아니에요. 그건 다 무너졌고, 그걸 이제 후대 왕조들이 다 보수공사한, 특히 명나라 때 보수공사한 만리장성이 오늘날의 만리장성이야. 그러니까 진시황의 업적이 만리장성을 건설했다는 건 맞지만, 반대로 만리장성만 나왔을 때 이게 무조건 진시황이고 진나라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흉노를 북쪽으로는 흉노를 쫓아냈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을 갑니다. 근데 베트남은 전체를 정벌한 게 아니라 북부 지역만 점령을 해요. 광동 지역까지. 이 흉노랑 베트남 정벌은 선생님이 나중에 한나라, 한무제랑 같이 좀 비교해 둘게요. 이 진시황의 외정은 한무제도 똑같이 흉노랑 베트남을 정벌하거든요. 한무제랑 꼭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만리장성 자체는 명나라까지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진시황이 흉노를 토벌할 때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몽염이라는 사람이에요. 몽염. 이 사람 이름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진시황은 BC 210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진시황이 사망한 해예요. 근데 이 강했던 진나라는 진시황이 사망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부터 진나라가 무너질 조짐은 보였어요. 왜냐면 진시황은 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불로불사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각종 토목공사에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합니다. 일단 자, 진나라가 무너진 이후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부터 법치로 나라 다스리고 신상필벌로 나라 다스렸잖아.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단순한 예로 진시황이 각종 토목공사를 벌였거든요. 만리장성, 아방궁, 함양궁, 병마용 이런 걸 만드는데 그 지역마다 이제 책임자를 지정해서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지역으로 모여라 라는 걸 하잖아. 지각을 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1시간을 늦건 하루를 늦건 일주일을 늦건 그냥 무조건 지각하면 다 사형이야. 너무한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지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 이대로 가도 죽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와도 죽어. 그럴 바엔 차라리 도망치거나 반란 일으키겠죠, 여러분들. 너무 사람을 가혹하게 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런 각종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대한 반발로 뭐가 터지냐? 진승, 오광의 난이 터집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인데 중요한 건 이 진승, 오광의 난은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있었던 일이야.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진시황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반란을 못 일으켰다가 진시황이 죽고 나서 터진 게 진승, 오광의 난, 최초의 농민 반란입니다. 이때 이제 진승, 오광이 딱 그 케이스였어요. 이 토목공사의 동원데 그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책임자였어. 근데 이제 강이 불어가지고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서 정해진 시간에 공사장으로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가면은 죽으니까 진승, 오광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지. 이대로 가도 죽는다. 우리 이럴 바에는 반란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을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 덕분에 진승과 오광의 이름은 역사의 불멸로 남게 되었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과 후, 제후와 장군과 제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승, 오광의 난 때 나왔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도 통일신라 하대 원종의 노인난이 터져요. 농민반란, 원종의 노인난. 그리고
고려시대에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난이 터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왕호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여기서 이제 따온 말이야. 이게 원조예요. 자, 그리고 이 진승 오광의 난은 금방 진압이 되지만 이걸 계기로 진나라가 무적이 아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어서 이 진승 오광의 난 이후에 육국이 부활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힘들게 멸망시켰던 나머지 육국이 부활을 하게 돼요. 진시황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 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사와 조고와 이런 호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부터도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결국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진승 오광의 난이 터지고, 이걸 계기로 육국이 부활하면서 진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진시황이 죽은 지 4년 만에 진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진나라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항우와 유방의 초한쟁패기, 초한지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항우의 초나라, 유방의 한나라가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유방이 승리를 거두고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방과 항우의 대립에서 나왔던 많은 사자성어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다다익선, 그리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사면초가, 그리고 뭐 금의 환향, 그리고 뭐 권토중래, 토사구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특히 이 중에 사면초가나 이런 건 한번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 초한쟁패기 때이구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진한 교체기 때의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초한쟁패기를 다른 말로는 진한 교체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넘어와서 단군조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승리한 유방은 수도를 장안으로, 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고, 특히 진시황에서 시작해서 진시황으로 끝나니까 진시황의 내정과 외정, 업적들 기억해 두시고요. 진시황의 외정, 흉노와 베트남 정벌은 한무제랑 특히 또 비교를 하셔야 하고, 진승 오광의 난, 진시황 사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외 탐구 자료들도 꼭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